네, 먼저 경제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모시고 방금 전에 끝난 금통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 교수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뭐 그냥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제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면서 지냈습니다. 예, 오늘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3.5%에서 동결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금리를 더 올릴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어렵다. 이런 방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금리를 뭐 올린다면 그 이유가 될 만한 건 결국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거나 네. 아니면 환율이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환율이 너무 심하게 튀거나 하는 건데요. 예. 둘 다 지금 아닌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통화정책의 기조가 어떤 타겟이 물가 중심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기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통위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은 저는 2월 달에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났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뭐 5월 달에 예를 들어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 첫째, 그렇게 올리게 될 배경이 될 사건들이 별로 좋은 사건들이 아닐 거고요. 예. 예를 들어 환율이 튄다거나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다거나,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작다고 봅니다만, 첫 번째는 그렇고요. 금리 정책이라는 건 저희가 의사가 수술할 때 보통은 마취를 한 다음에 마취가 깨기 전에 수술을 끝내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취가 깨기 전에 수술을 끝내야 되는데 마취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마취를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한다면 이전에 했겠죠. 저희가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기조,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런 기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환율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안 떨어지거나 이런 전제가 있어야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오랜 금리 인상 터널을 지나서 뭐 우리나라에 한해서 얘기지만은 긴축이 종료되는 건 반가운 얘기지만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은 하락하는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과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를 보면 이제 경기가 다운될 때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만 시장을 결국 짓누르고 있던 게 뭐냐 하면은 연준에서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작년부터 너무 심하게 빠르게 올라서 예. 연준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올렸지 않습니까? 초고속으로 올렸죠. 초고속으로 올렸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건데 결국 지금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약간의 뭐 연착륙이라면 경착륙이 아니고 미국 경제나 한국 경제나 다 연착륙의 분위기로 간다면, 그래서 펀더멘탈이 심하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일 예.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좀 길게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있고 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뭘 했냐면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지 않습니까? 예. 결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요. 한동안은 저금리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들이 작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예. 이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 게 뭐 그렇죠. SVB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자산 포트폴리오 쪽의 충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결 기간이 좀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금리 인하보다는.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연준보다 내려가는 거는 먼저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물론 시장은 믿지 않지만 연준에서는 올 내로는 인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얘기를 바꿔 생각해 보면,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올 내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인하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걸 테니까 그런 인하는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죠. 바람직한 인하는 아니에요. 예. 사실 우리 경제가 미국에 비해서 수출일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부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기저효과라 그럴까요?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이게 숫자상으로는 좀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반기에는 뭔가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들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상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도 상저하고 올 거라고 올 한해를 예상했는데 그 예상에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국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생각보다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예.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코로나 기간 동안 쌓였던 재고가 중국 안에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거를 뭐 중간재를 사다가 중국에서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 더 크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예.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다가 써갖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출이 안 되는 거.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의 의존성,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 그 수출의 반도체 의존성, 그리고 반도체의 중국 의존성, 이런 것들이 맞물린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데 수출이 살아나려면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고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참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 약한 고리로 이 부동산 PF도 있지 않습니까? 연체율이 지금 뭐 10% 넘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지금까지는 괜찮다라고 어쨌든 간에 금융 당국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권에서 나갔던 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부동산 PF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그 제2금융권에서 나갔던 중소형 증권사들인데 상대적으로 뭐 대출 기준이 네,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될 것이냐? 그럼 결국 올 한 해 부동산 경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연착륙시키기 위한 패키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예. 있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우리 경제의 제일 약한 고리고 이 약한 고리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 것인지가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에 아주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신용경색 미국에서의 그 은행 위기, 신용경색 이거는 더 번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좀 무서운 건요. 이거는 소리 없이 아주 서서히 벌어지는 일일 것 같아서 더 무섭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감기에 걸려서 열이 확 나면 해열제를 먹고 며칠 쉬고 몸살 감기 낫고 해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건데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면 이게 빵 터졌을 때 예. 이미 굉장히 늦은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불길은 1차 불길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SVB나 찰스 슈왑이나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중소형 은행들이 얼마나 신용을 쪼이는지. 왜냐하면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 내에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굉장히 예. 크거든요. 그러면 이 은행들이 얼마나 대출을 쪼이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아주 서서히 지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리스크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뭐 금융통화위원회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회견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4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과 유로 지역은 2월까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3월 들어서는 은행 부분 불안으로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고용 상황도 둔화 조짐을 나타내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경제활동 재개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유로 지역에서는 계속 높아지는 등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 부분의 리스크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상당폭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시장 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3월 이후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를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 4분기 중 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은 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 경제의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지난 2월 4.8%에 비해서는 낮아져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기저 효과로 석유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그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던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4.0%와 3.9%로서 전월 4%와 동일하거나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4분기에는 3%대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수준을 나타내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 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2월의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물가 전망에는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의 인상과 폭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아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금융부분 리스크 증대, 국내 무역수지 흐름, 지속 흐름 등의 상방 요인과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의 하방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1,300원대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 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3월 중순 이후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가계 부채와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 가계 대출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상황, 그리고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네, 이창용 총재의 금통위 발표문을 들어봤는데요. 왜 이창용 총재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렸던 게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뭐가 있었느냐보다 뭐가 없었느냐가 저는 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번 2월 금통위보다, 그러니까 2월 금통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를 아예 두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발언이 훨씬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누그러진 것 같고요. 확실히 경기 둔화 쪽으로 지금 훨씬 조금 비중이
인터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의 불확실성 뭐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경기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는 그런 네네네네. 발언으로 네, 그런 것 들립니다.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미국도 지금 고용 지표가 살짝 둔화되면서 네. 이제 미국도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5월 FOMC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았던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이 식지 않는다라는 네. 거였는데요. 노동시장이 약간씩 식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속도에 있어서는 연준의 기대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연준이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단 기준으로 5.25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5.25를 아마 올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올해 한 4차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이랑 연준 사이의 괴리가 사실은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한 2스텝쯤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연준이 얘기하지 않는데 자꾸 헛된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지금 제가 꽤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그 연준과 시장 간의 괴리가 이만큼 벌어진 적이 과거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역설적으로 연준이 지난 2년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도 되겠죠. 할 말은 많지만 그 예. 정도의 앵커님하고 동의하는 정도로 마무리.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 2,500선을 드디어 넘었고 네네. 오늘도 좀 안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연준이 긴축을 끝내간다면은 이제 증시도 조심스럽지만은 물론 경기라는 변수가 있지만은 좀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어떤 주식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발 긴축의 속도와 이것이 너무나도 그렇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들어? 하나 더 얹어. 네. 계속 얹는 느낌. 네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발언을 통해서 시장, 뭐 한국 시장을 타겟을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간에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으니까요. 시장 너네 우리 말 들어 듣는 게 좋을 거리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조차도 이제는 우리는 이 경기 상황 고려하겠다라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이 가진 특징들,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치면 시총이 20%가 넘으니까요. 예. 사실은 반도체가 굉장히 그렇죠. 강하게 견인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장세 분위기는 작년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네,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곧 발표할 텐데요.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굉장한 비관론을 쏟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정책기관들이 세계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약간씩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분위기는 합니다. 올해 확 낮췄다가 조금씩 확 올리고 낮췄다가 네. 그러니까 아예 비관적으로 됐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씩 우리가 너무 심했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높이는 분위기고요. 그렇게 높이는 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해서 예. 그 효과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약간 여전히 하방 리스트를 갖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잡는 데인데요. 예. 그런데도 결국은 뭐 하는 얘기들은 지금 하방 리스크가 미국발 지금 금융 불안이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등등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아직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얘기하는 건 결국은 저희가 단기를 볼 것이냐, 짧은 호라이즌을 볼 것이냐, 아주 좀 더 긴 호라이즌을 예. 볼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금융 불안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스멀스멀 효과가 올라오면서 예. 이것들이 경제 펀더멘탈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고 금융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을 좀 갉아먹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유동성 면에서는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상황이 오고 경기 면에서는 조금 더 좀 침체로 좀 빠져 들어가는 이런 네네. 상황이 맞선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장의 특히 기대는 그래도 그 침체가 굉장히 급격한 침체이거나 아주 골이 깊은 침체는 아닐 아니다.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컨센서스가 계속 이어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